형, 배고파. 일주일째 굶주린 새 아이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 지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12살 첫째 민준이는 동생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 바로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빠의 신용카드였습니다. 형아, 배고파. 7살 지우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외할머니 댁에 맡겨질 뻔했던 새 형제는 뿔뿔이 흩어지기 싫다며 단칸방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었고 쌀독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을 보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라면 6개, 삼각김밥 4개, 우유 2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민준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원은 무심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결제 승인. 민주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새 형제는 편의점 밖 골목 구석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음식. 눈물이 나왔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분 후 골목 입구에 검은색 벤츠 10대가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하나같이 번호판도 깨끗하고 윤이 났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새 아이는 겁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빠 카드를 쓴 게 들켰나? 경찰이 오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박진우 회장님의 자녀분들이십니까?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그게 바로 돌아가신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태상그룹의 비서실장 오덕수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젊은 사장님을 35년간 모셔온 사람입니다. 오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뒤에 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10명 남짓되는 중년 남자들이 골목길에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은 묘하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께서 한 달 전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저희들의 아빠가 말입니까? 아빠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낡은 경차를 몰고 출퇴근하고 월급날이면 치킨을 사오던 그냥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35년 전 재벌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멀리서만 사장님의 안전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인께서 정신병원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분의 아이들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찾고 찾았지만 오늘 사장님의 비상카드 사용 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겁니다. 품 안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서 있는 모습, 옆에는 아빠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노부부가 있었고 그 뒤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태산그룹의 외동아들이셨습니다.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께서는 사장님께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셨죠. 하지만 사장님은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오덕수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민준의 아빠 박진우는 재벌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25살 때 가족이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당시 그룹 신입사원이었던 가난한 집안의 딸, 바로 민준의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재산과 지위를 포기한 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집안의 문턱도 밟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우를 찾아라. 내가 틀렸다. 그 아이가 옳았다. 진짜 사랑을 선택한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모든 것을 돌려줘라라고요. 10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오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산그룹은 현재 국내 10대 그룹에 속합니다. 건설, 호텔, 유통, 금융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지금 세 분입니다. 민주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벌의 상속자라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오덕수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태산이라는 금색 글씨가 건물 꼭대기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들 세 형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엄마가 찍어준 놀이공원에서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매일 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오덕수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라고 아빠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준호,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아빠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아빠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아빠는 재벌집 아들이었단다. 그런데 왜 숨겼냐고? 아빠는 너희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랐어.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랐지. 아빠가 어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빠를 대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재산을 보고 다가왔거든.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너희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순수하게 자랐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과자 한 봉지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자랐지. 그게 아빠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이제 너희는 많은 것을 물려받게 될 거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마. 돈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란다. 오덕수 실장님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야. 그분의 말을 잘 듣고 현명하게 성장하렴. 그리고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는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 이제는 너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야. 아빠는 너희를 믿어.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도 울기 시작했고 어린 지우는 아빠 보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태산그룹 소유의 서울 한남동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컸고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으며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화려함보다 엄마를 만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오덕수는 즉시 최고의 정신과 의료진을 모았고 엄마는 개인 병동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충격성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주었고 지우는 그저 엄마 옆에 누워 꼭 안겼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아이들.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새 아이는 동시에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엄마는 퇴원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엄마는 모든 것에 당황했지만 오덕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였는지, 왜 숨겼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과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렸던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재산을 합쳐도 당신과 아이들만 못하다. 나는 가장 부자로 살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산그룹 내부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3명의 어린 상속자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회장 자리에 있던 박진우의 사촌 박태주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작 애들이 뭘 안다고 그룹을 물려받는다는 거냐? 태주는 이사회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오덕수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상속입니다. 의심하신다면 법정에서 다투시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태준 부회장님, 저희가 어리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아빠가 왜 모든 걸 버렸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아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나이 든 이사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박진우를 떠올렸습니다. 꼭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오덕수에게 개인 과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학교가 끝나면 매일 서너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준호는 그룹의 호텔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막내 지우조차 숫자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17이 되었고 이미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안한 프로젝트는 희망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부모 가정,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태상그룹 희망재단은 그 해에만 전국 2,000가구를 지원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준호는 15이 되어 그룹의 호텔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실버 케어 호텔은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숙박시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우는 영재 교육을 받으며 차세대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5년 전 자신들이 라면을 먹었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절망감, 그리고 아빠의 카드를 꺼내던 그 떨림까지. 형, 여기서 뭐해? 뒤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싶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때의 우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잖아. 세 형제는 그 골목에 작은 무료급식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진우의 식탁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22살이 되어 정식으로 태상그룹의 회장직을 승계받았습니다. 취임식 날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살 돈조차 없었죠.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태상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합니다. 사람을 위한 기업. 우리는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매년 수익의 30%를 사용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덕수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자라고 있죠?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되고 있어요. 아빠가 버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지키고 더 좋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더 이상 텅 빈 지갑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주일 굶었던 새 아이는 이제 세상을 굶주림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진우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